대한민국 현대 전기차 원천 기술이 도쿄 한복판에서 탈취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차 연구원 7명이 인질로 잡혔죠. 전직 자위대 극우 세력이 이끄는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협조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위대 스캔들이 터지면 일본 내각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도 동맹국끼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죠. 대한민국은 즉시 707특임단 6명을 투입했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한일 외교가 끝장나고 성공해도 국제법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36시간의 충격적인 반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었죠. 22년간 한반도, 일본, 중국 전역의 정보작전을 총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차 인스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소형 수입차 판매 1위. 성장률 173%였죠. 일본이 17년간 무시하던 한국차가 자국 시장 정상에 선 겁니다. 이 숫자가 도쿄의 한 회의실을 발칵 뒤집었죠. 일본 방위산업 컨소시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현대차가 가진 배터리 원천 설계 기술. 유출되면 한국 전기차 산업 10년치 우위가 하룻밤에 증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걸 빼앗으려고 2년간 3번을 시도했죠. 스파이를 심고 해킹을 시도하고 소송도 걸어봤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3번 실패한 자들이 4번째로 꺼낸 카드는 총이었죠. 회의실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컨소시엄이 최후 수단으로 기동시킨 인물이 있었죠. 이시카와. 자위대 특수작전군 시절 대테러 건물 돌입 전술을 직접 설계한 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건물 돌입 시뮬레이션을 127회 설계한 자였죠. 문을 어디서 뚫고 사각지대를 어디서 만들고 인지를 어디에 가두는지를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에 진입해 인지를 구하는 모든 방법을 아는 자가 있죠. 그 자가 이번에는 건물을 점거하고 인지를 가두는 쪽에 섰습니다. 이시카와에게는 내부 협조자가 있었죠. 오카다. 현대차 도쿄 합작시설의 일본인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6개월 전 이시카와 조직에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매수된 자였죠. 시설 내부 도면,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 4곳, 경비 교대 시간. 빚을 진 인간의 약점이 6개월에 걸쳐 정보 유출 루트가 된 겁니다. 정보를 넘길 때마다 빚이 한 건씩 소멸되는 구조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카다가 넘긴 정보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핵심 연구원 7명의 도쿄 파견 일정, 인원 구성, 시설 내 동선이었죠. 이시카와는 연구팀이 시설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과 보안팀, 규모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급습 타이밍을 역설계했습니다. 연구팀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현대차 본사가 핵심 연구원 7명을 도쿄 합작시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설계 수석, 구동계 책임자, 전장 시스템 전문가. 한국 전기차의 핵심 두뇌 7명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였죠. 원천기술 보안 등급 최상위 출장이었습니다. 본사 보안팀 10명이 무장경호로 동행했죠. 보안팀장 강철호. 해외기술 인력 경호 전담 12년 경력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보안 임무를 47회 수행한 베테랑이었죠. 직감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팀 막내 박준혁, 29세였죠. 첫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죠. 아버지는 퇴역 육군 부사관이었습니다. 22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었죠.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군번줄을 꺼내 아들 손에 쥐어줬죠. 무사히 돌아와라.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이 답했죠. 금방 돌아올게요. 아버지는 유리병 너머로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 두 문장이 동시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엔 둘 다 몰랐죠. 연구팀과 보안팀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합작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강철호가 창밖을 봤죠. 시설 주변 공업단지 외곽도로에 공사 차량이 유독 많았습니다. 공사 표지판에 시공사 전화번호를 찍어 검색했죠.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본사의 이상 징후를 보고했죠. 시설 외곽 공사 차량 수 이상.
시공사 전화번호 미등록. 확인 요청. 본사가 보낸 답신은 더 짧았습니다. 일본 측 도로 공사 일정 확인 완료. 정상. 그 두 줄짜리 교신이 연구원 7명의 운명을 갈랐죠. 47회 해외 파견에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강철호의 직감이 묵살된 겁니다. 그 공사 차량 세대 안에는 이시카와 조직 완전 무장 인원이 탑승한 채 엔진을 끄고 대기 중이었죠. 저녁 7시 14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시설 보안구역에 진입했죠. 오카다가 보안구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47초간 통화했죠. 표정 변화 없이 돌아와 연구원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신호였죠. 시설 외곽 500m. 위장 공사 차량 안에서 이시카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야간 투시경 20개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안구역 문을 열었죠. 한쪽은 문을 열었고 다른 한쪽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시카와 조직 20명이 동시에 진입했죠. 오카다가 유출한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 4곳을 통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직접 설계한 도립 순서였죠. 1단계, 외곽 경비 3명 무음 제압. 2단계, 내부 복도 보안팀 3명 동시 확보. 3단계, 보안구역 4명 제압 및 문 돌파. 자위대 시절 자신이 가르친 교본 그대로였습니다. 보안팀 10명은 사각지대에서 들이닥친 20명의 동시 기습에 제압당했죠. 그러나 보안팀장 강철호가 쓰러지기 직전에 한 가지를 해냈습니다. 왼쪽 주머니 속 비상 단말기의 송신 버튼을 12초간 누른 거였죠. 20명에게 둘러싸여 쓰러지면서 한 가지만 생각한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더 버텨라. 그가 버틴 12초가 연구원 7명의 생명줄이 됐고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스위치가 됐죠. 이시카와는 보안팀 10명을 별도 격리실에 가두고 방치했습니다. 기술 복호화에 필요없는 인원이라는 분류였죠. 연구원 7명이 지하 서버실로 끌려갔습니다. 이시카와가 연구팀 수석에게 2가지를 요구했죠. 데이터를 직접 복호화할 것. 그리고 자발적 기술 이전이라는 위장 서명에 전원이 서명할 것. 서명이 없으면 절반이다. 서명이 있으면 한국이 법정에 가도 되찾을 수 없다. 기술을 빼앗는 동시에 되찾을 길까지 막는 설계였습니다. 시한은 36시간이었죠. 36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인질 영상을 해외 언론에 송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 첫 프레임에 자막이 있었죠. 한국은 자국 기술도 자국민도 지킬 능력이 없다. 연구팀 수석이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이시카와가 복호화 시작을 지시했죠. 수석이 단말기 화면을 바라본 채 한마디 했습니다. 내 연구원들 건드리면 키보드에 손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시카와가 말했죠. 건드리지 않겠다. 시한 안에 끝내면. 수석이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암호키 첫 번째 블록조차 입력하지 않았죠.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카메라 앞에 끌려 나왔죠. 이시카와가 렌즈를 정면으로 맞추며 말했습니다. 36시간 뒤 이 얼굴이 전 세계에 나간다. 내 아버지도 이 화면을 보게 된다. 그 순간이었죠. 박준혁의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만이 지하 서버실에 울렸죠. 이시카와가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정부가 너를 버린 거다. 박준혁이 군번줄을 주워준 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하 서버실 전체를 짓눌렀죠. 옆에 서 있던 구동계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 고개 숙이지 마. 서울이었습니다. 강철호의 12초 긴급 신호가 국정원 위기관리센터에 수신됐죠. 신호에는 위치 좌표와 사전 약속된 코드 적색 비상만 찍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즉시 도쿄 합작시설 상황을 역추적했죠. 인질 사태가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일본 경찰청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죠. 그런데 일본 내각 관방이 먼저 개입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전직 자위대 특수작전군 출신이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자위대 조직 내 무장 세력 연루 스캔들이 터지죠. 수사가 깊어지면 방위산업 컨소시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내각 관방이 경찰청에 지시를 내렸죠. 현장 접근 보류. 외교 채널 우선. 사실상 동결이었습니다. 경찰청 특수급습대는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죠.
국정원이 간파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답변 패턴이 상황 파악 중 한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죠. 경찰 긴급 출동 기록에 해당 시설 주소가 아예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도쿄 연락관이 확인한 거였죠. 출동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국정원장이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못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들 치부가 터지니까요. 기다리면 시한을 넘깁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죠. 밤 11시 38분. 대통령이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손은 멈추지 않았죠. 다만 서명을 마친 뒤 펜을 내려놓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 3초 안에 한일 외교, 국제법, 연구원 7명의 목숨, 대원 6명의 목숨, 그리고 일본이 덮으려는 진실을 한국이 먼저 꺼내야 한다는 무게가 전부 들어있었죠. 작전명 검은 칼날. 대원 6명. 민간 위장 도쿄 침투. 36시간 내 완료. 같은 시각, 제가 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실시간 브리핑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707을 도쿄에 단독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동맹국 특수전력 합동평가의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한국 707 특임대는 항상 서류상 최상위였죠. 저는 항상 서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매년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707 항목에 같은 4글자를 적었죠. 훈련 우수, 실전 미검증. 22년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장비도 좋고 훈련 점수도 높았죠. 그런데 실전 기록이 없었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건 두 가지 뜻이죠. 싸울 일이 없었거나 싸울 능력이 없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맹국 합동평가회의에서 영국 SAS 출신 자문관이 물었죠. 카터, 한국 707은 어떻습니까? 서류상 최고입니다. 서류상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죠. 한국이 우리 회의실에서 농담거리였던 겁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우방국수도 한복판에서 비공개 작전을 감행한다고 보고서를 덮었죠. 그리고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청 비공식 채널로 보내는 경고 전문이었죠. 대한민국 군사인력 6명이 민간 위장으로 도쿄에 침투할 가능성. 동맹국 주권 보호 차원에서 공유. 이 전문이 도쿄에 도착하는 순간 707은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작전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한일 외교가 파국을 맞는 동시에 인질 7명은 이시카와의 시한 안에 갇히는 겁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때 추가 보고가 들어왔죠. 일본 경찰이 자국 영토 인질 사태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정상적 정보였습니다. 커서가 멈췄습니다. 잠깐. 일본이 왜 안 움직이지? 경고 전문을 닫았습니다. 전송하지 않았죠. 다만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이상한 거였을 뿐이죠. 같은 사건 앞에서 일본은 덮으려 했고 한국은 뚫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켜보고 있었죠. 한 손에 경고 전문을 쥔 채 707 특임대 6명이 민간 위장으로 도쿄에 침투했습니다. 3명씩 2개조로 나뉘었죠. 하네다와 나리타를 교차 입국했습니다. 입국 기록에 군 관련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각각 사업가, 학회 참석자로 신분을 위장했죠. 일본 공안에 포착되면 불법 무장 침투로 한일 외교가 즉시 파국을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6명이 그 제약 속에서 도쿄 한복판을 움직인 거였죠. 공항에서 안전가옥까지 이동만으로도 작전이었습니다. JR 야마노테선으로 시부야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3번 갈아타며 미행 여부를 확인했죠. 일본 공안의 외국인 감시 카메라 밀집 구역을 우회하는 루트였습니다. 6명이 안전가옥에 집결하기까지 4시간 37분이 걸렸죠. 장비는 국정원 도쿄 연락관이 사전에 안전가옥 2곳에 분산 은닉해둔 것을 회수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6기, 소음기 장착 권총 6정, 절단 장비 1세트, 통신 교란기 2기. 작전팀장이 장비를 하나씩 점검했죠. 6명 모두가 말없이 자신의 장비를 분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손에 익은 장비인지 확인하는 절차였죠. 장비 점검이 끝났습니다. 6명이 각자 자리에서 눈을 감았죠. 작전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죠. 내일 저녁에. 거기서 멈췄습니다.
내일 저녁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메시지를 지우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전팀장이 시설 외부에서 촬영한 실시간 열화상 영상과 원본 설계 도면을 대조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죠. 이시카와가 시설을 통째로 뜯어고친 거였습니다. 열화상을 진입로 A에 비췄습니다. 사람이 아닌 여론이 교차 배치돼 있었죠. 조명과 연동된 사격 구조였습니다. 진입로 B도 같았죠. C도. 세 곳 전부 교차 사격 구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확인했죠. 지하 서버실로 가는 계단 두 곳이 바리케이드로 봉쇄돼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통로는 사격 킬존 한가운데를 관통해야 했죠. 발전기 개통을 확인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직접 장악하고 있었죠. 외부 전력을 끊어도 10초 안에 발전기가 조명, 감시, 사격 체계를 자동 복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작전팀장이 열화상 영상을 끄며 말했죠. 이건 우리가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오면 죽으라는 뜻입니다. 불을 꺼도 10초 뒤에 다시 켜지는 구조입니다. 이시카와는 시설을 점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새로 바꿔놓은 거였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설 외부 감시 중 시설 내부에서 외부로 비정기적 단파 신호가 송출되는 것을 포착했죠. 이시카와 조직의 내부 통신 주파수와 완전히 다른 별도 채널이었습니다. 시설 밖 3km, 도쿄 시내 방향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작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적이 20명이 아닙니다. 시설 안에 우리가 모르는 눈이 하나 더 있고 시설 밖에 우리가 모르는 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시카와의 요새 구조에 정체불명의 내부 감시자까지. 벽이 두 겹이었죠. 이 라인이 살아있는 한 707이 시설에 접근하는 순간 내부에서 이시카와에게 경보가 전달됩니다. 작전 자체가 무효화되는 구조였죠. 그날 밤 작전팀장이 야간 정찰을 지시했습니다. 2명이 시설 외곽 설비 구조물을 답사했죠. 설비 구조물 사이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경비 1명이 모퉁이를 돌았죠. 대원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경비의 입이 열리기 전에 입이 막혔죠. 소리가 나기 전에 바닥이었습니다. 3초였습니다. 접촉일. 처리 완료. 소음 없음. 비상 발전기에서 시설 내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급전 케이블의 매설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경로 끝에서 발견한 게 있었죠. 케이블이 지나가는 지하 콘크리트 터널이었습니다. 폭 90cm. 작전팀장에게 보고가 올라왔죠. 설비 통로입니다. 좁지만 일열 종대로 통과 가능합니다. 작전팀장이 말했습니다. 그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라. 답이 돌아왔죠. 지하 서버실 설비 공간입니다. 이시카와 방어선 후방입니다. 끊으러 가는 길이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전팀장이 그 정보를 안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죠. 이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각 시설 내부에서 이시카와가 연구팀 수석에게 복호화를 강제하고 있었죠. 수석이 의도적으로 암호키 입력 속도를 늦추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시카와가 간파했죠. 12시간 안에 첫 번째 데이터 블록이 열리지 않으면 막내부터 영상에 올린다. 박준혁이 군번줄을 꽉 쥔 채 수석을 봤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시간을 버세요. 수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복호화 속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가 2차 위장 영상을 촬영했죠. 서버 단말기에 영상 파일을 연결하며 자동 예약 송출 시스템을 세팅했습니다. 자신이 제압당하거나 외부 침투가 발생할 경우 수동 해제하지 않으면 영상이 자동으로 해외 언론 서버에 송출되는 최후 보험 장치였죠. 29세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쥐고 지하 서버실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이 장면을 몰랐죠. 알았다면 코웃음을 치지 못했을 겁니다. 707이 강철호의 12초 긴급 신호 데이터를 정밀 재분석했습니다. 위치 좌표와 적색 비상코드 뒤에 0.3초 간격으로 추가 코드가 숨어 있었죠. 7생존. 강철호가 20명한테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남긴 게 자기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7명이 살아있다는 정보였죠. 쓰러지면서도 연구원 수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팀장이 대원 5명에게 말했습니다. 강철호가 20명한테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남긴 게 자기 구조 요청이 아니라 7명이 살아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데려옵니다. 6명이 고개를 끄덕였죠. 벽은 두 겹이었습니다.
그런데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죠. 한미 합동 대테러 훈련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이 자위대 교본 일부를 동맹국 특수전력 평가용으로 공유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 경로를 통해 미측 기밀 해제 자료에서 이시카와가 직접 집필한 방어 교본 항목을 추출했죠. 안전가옥으로 전송했습니다. 교본에 한 줄이 있었죠. 완벽한 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방어체계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이다. 작전팀장이 그 한 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야간 답사에서 보고된 90cm 터널의 구조도를 그 옆에 펼쳤죠. 6명이 교본과 구조도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았죠. 새벽이었습니다. 작전팀장이 6명 앞에 섰죠. 지금부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설에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 영토를 침범한 무장군인이 됩니다. 실패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성공해도 우리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출발합니다. 작전 개시였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이었죠. 707이 시설 내부에서 외부로 송출되던 정체불명의 단파 신호에 간헐적 주파수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완전 차단이 아니었죠. 통신이 끊겼다 붙었다를 반복하게 만드는 교란이었습니다. 시설 지하의 전파 환경이 원래 불안정하다는 점을 이용했죠. 통신 상태 불량으로 오인하게 유도한 겁니다. 시설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감시자가 단말기를 흔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전에도 지하에서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시카와에게 보고하지 않았죠. 내부 감시자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첫 번째 벽이 무력화된 거였죠. 교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작전팀장이 최종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2명은 시설 외곽 변전 계통에 배치. 나머지 4명은 시설 뒤편 급전 케이블 매설 경로를 타고 전날 답사한 지하 터널 입구까지 이동했죠. 폭 90cm. 이시카와의 교본에는 이 통로가 설비 통로, 인원 진입 불가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최소화하면 707 대원이 일렬종대로 강행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죠. 이시카와가 자기 교본에 자기 약점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가진 이중 가치가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 비상 발전기의 급전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었죠. 케이블 절단 지점과 시설 내부 진입 경로가 같은 통로에 있는 거였습니다. 끊으러 가는 길이 곧 들어가는 길이었죠. 교본이 말했습니다. 방어체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작전팀장은 이 한 줄에서 작전 전체를 설계했죠. 방어체계를 멈추는 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중 차단이었습니다. 외부 전력 차단과 비상 발전기 급전 케이블 물리적 절단. 2개를 동시에 끊으면 이시카와의 방어체계 전체가 멈춥니다. 발전기가 자동 기동해도 케이블이 끊어져 있으니 전력이 시설에 도달하지 못하죠. 교차 사격 조명, 감시 카메라, 보안 체계가 동시에 죽습니다. 이시카와의 교본을 이시카와에게 되돌리는 거였죠. 작전팀장이 터널 입구에 섰습니다. 폭 90cm 콘크리트 벽이 앞에 있었죠. 주머니 속 전화기가 무거웠습니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아직 거기 있었으니까요. 들어간다. 동시 실행이었습니다. 외부 전력이 끊겼습니다. 0.5초 뒤 비상 발전기가 자동 기동했죠. 그러나 급전 케이블이 이미 절단돼 있었습니다. 전력이 시설 내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였죠. 시설 전체가 완전 암흑에 빠졌습니다. 이시카와의 교차 사격 조명, 감시 카메라, 보안 체계가 동시에 죽었죠. 같은 순간 교란 중이던 단파 통신도 완전 두절로 전원됐습니다. 정전과 통신 완전 두절이 동시에 겹치는 순간이었죠. 5초. 이 암흑이 유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지하 터널에 진입했죠.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폭 90cm 콘크리트 터널을 일렬종대로 강행 통과했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긁혔죠. 장비를 최소화했는데도 몸을 비틀어야 했습니다. 앞사람의 군화바닥이 코앞에 있었죠. 콘크리트 먼지가 호흡기에 들어왔습니다. 기침을 하면 끝이었죠. 참았습니다. 30m. 기어가는 30m가 이 작전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절단된 급전 케이블 단면이 손등을 스쳤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널 끝에 설비 공간의 환기구 빛이 보였죠. 그 순간이었죠. 시설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감시자가
완전 암흑과 통신 두절이 동시에 겹치자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다. 깨달은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시카와에게 육성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오카다였죠. 수개월간 정체를 몰랐던 내부 협조자가 자기 입으로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동시에 707이 터널 내 음향 감지로 그 육성의 위치와 방향을 포착했죠. 이시카와에게 경보를 주려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와 위치를 707에게 노출시킨 거였습니다. 이시카와가 즉시 무조명 방어 프로토콜을 발동했죠. 조직원 18명이 암흑 속에서 진입로 3곳에 사격 태세로 재배치됐습니다. 3곳의 문 앞에 총구가 기다리는 상황이 완성된 거였죠. 그러나 707은 그 3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명이 이시카와의 방어선 뒤쪽, 지하 서버실과 연결되는 설비 공간에 출현했죠. 이시카와가 18명을 진입로 3곳에 집중 배치한 바로 그 판단이 치명적 빈틈을 만든 겁니다. 방어선 후방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죠. 야간 투시경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4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8명. 이 전투는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4명이 후방에서 동시 제압을 개시했죠. 이시카와 조직원들은 진입로 3곳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 대응에 치명적 시간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카와가 직접 훈련시킨 조직원 1명이 반사적으로 후방 응사에 성공했죠. 707 대원 1명이 왼쪽 어깨를 관통당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왼팔이 떨어졌습니다. 신경이 끊긴 건지 감각이 없었죠. 그런데 사격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한 손으로 탄창을 빼고 새 탄창을 밀어넣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피가 보였죠. 자기 피라는 걸 알면서도 총구를 올렸습니다. 조준했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응사한 조직원이 쓰러졌죠. 한 손으로 쏜 사격이 암흑 속에서 가장 정확했습니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게 707이었죠. 조직원 14명이 제압됐습니다. 4명이 잔류하는 시점에서 외곽 차단을 완료한 2명이 합류했죠. 707 6명 전원이 시설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가 깨달았죠. 적이 자기 교본을 읽었다는 것을. 이시카와가 최후 카드를 꺼냈습니다. 잔류 조직원 4명에게 지하 서버실 사수를 지시했죠. 자신은 서버실 내부로 들어가 위장 영상 자동 송출 타이머를 수동 기동시켰습니다. 15분. 15분 뒤 한국은 자국 기술도 자국민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영상이 전 세계에 자동 송출됩니다. 동시에 연구팀 수석에게 총구를 겨누며 복호화를 강제했죠. 영상 송출까지 15분. 데이터 유출 완료까지 10분. 707이 서버실을 뚫기까지 남은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의 시안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전팀장이 지하 서버실 앞에서 잔류 조직원 4명과 대치했죠. 밖에서는 시안이 흐르고 안에서는 데이터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대원이 대치선에 합류했죠. 작전팀장이 판단했습니다. 부상 대원 포함 2명을 서버실 정면 대치에 남기고 자신을 포함한 4명이 서버실 후방 환기구로 우회했죠. 이중 차단으로 교차 사격 구조가 무력화된 지금 접근 불가였던 환기구까지의 경로가 열린 겁니다. 정면 2명이 제압 사격으로 잔류 조직원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부상 대원이 한 손 사격으로 가장 정확한 견제를 쏘며 시선을 잡아 끌었죠. 3초였습니다. 그 3초 동안 작전팀장 포함 4명이 환기구를 통해 서버실 내부에 낙하했죠. 이시카와가 총구를 돌렸습니다. 작전팀장이 이미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죠. 3초간 근접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작전팀장이 이시카와를 제압했죠. 당신이 쓴 교본 142쪽, 마지막 줄을 내가 읽었습니다. 이시카와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만든 사각지대로 자기가 뚫린 거였죠. 서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시에 대원 1명이 서버 단말기의 복호화 프로세스를 긴급 중단시켰습니다. 영상 자동 송출 타이머를 해제했죠. 데이터 블록 해제 잔여 진행률 4%. 영상 송출까지 남은 시간 2분 47초. 대원이 작전팀장에게 고개를 돌려보고 했습니다. 데이터 유출 차단 완료. 영상 송출 해제. 작전팀장이 연구원 7명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수석이 결박이 풀리자마자 먼저 한 일은 뒤돌아 연구원 6명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죠. 박준혁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군번줄을 다시 집어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대원이 박준혁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카다가 설비 공간에서 확보됐죠. 오카다의 단파 통신 장비에서 컨소시엄 연락책 좌표를 추출했습니다. 별도 격리실에서 보안팀 10명이 확보됐죠. 강철호가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서 작전팀장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작전팀장이 답례했죠. 12초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저도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열화상으로 시설 전력이 동시에 소멸하는 장면을 봤죠. 한국이 진짜로 들어갔다. 닫아뒀던 경고 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을 올렸죠. 그런데 5초가 지나도 전력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발전기 자동 기동 시간은 최대 3초. 5초 뒤에도 암흑이라는 건 전력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중 차단. 이시카와 교본을 역이용했다. 6명이 이걸 설계했다고. 손이 멈췄습니다. 경고 전문을 닫았죠. 두 번째였습니다. 전투를 한 건 707이었지만 그 전투를 끝낼 수도 있었던 건 저였습니다. 끝내지 않은 겁니다. 707이 구출 인원 17명과 포로 2명을 데리고 시설을 이탈했습니다. 국정원 도쿄 연락관이 사전에 배치해둔 위장 차량 4대에 25명을 나눠 탑승시켰죠. 이시카와와 오카다는 결속 상태로 별도 차량에 격리됐습니다. 부상대원은 동료가 어깨 지혈을 유지하며 함께 이동했죠. 새벽 도쿄 도심의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교차로마다 경찰 감시 카메라가 살아있었죠. 작전팀장이 4대를 각각 다른 루트로 분산시켰습니다. 4대가 각기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설계였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시설의 원격 보안 관제 시스템이 정전과 내부 충격을 감지해 외부 보안 업체에 자동 경보를 송출했습니다. 보안 업체가 일본 경찰에 이상 신고를 넣었죠. 내각 관방이 선제 차단했습니다. 경찰 대신 공안조사청 요원 8명을 급파했죠.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선점해 증거를 통제하고 자위대 연루 흔적을 지우려는 은폐 기동이었죠. 공안이 시설에 먼저 도착하면 707이 남긴 작전 흔적을 수거합니다. 한국의 비공개 작전을 동맹국 영토 내 불법 무장 침투로 역프레임할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공안 도착 예상 시간 30분. 707의 비상 거점 도착까지 38분. 공안보다 먼저 빠져나가지 못하면 외교 참사였죠. 부상대원의 상태가 이동 중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혈 패드를 교체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죠. 동료가 어깨를 받치며 보고했습니다. 출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점 도착 즉시 수액 추가 투여 필요합니다. 38분을 버텨야 했죠. 동시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오카다 장비에서 추출한 컨소시엄 연락책 좌표가 가리키는 곳이 있었죠. 시설에서 3km 떨어진 도쿄 시내 상업 빌딩 4층의 위장 무역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이미 증거인멸이 시작되고 있었죠. 컨소시엄 연락책이 이시카와 오카다 양쪽. 통신이 동시에 두절된 지 20분 만에 작전 실패를 확신한 거였습니다. 컨소시엄의 비공식 자금 흐름 장부, 이시카와와의 통신 기록 원본, 기술 탈취 공작 지시서, 문서 파쇄기와 소각으로 파기가 시작됐죠. 이 문서들이 사라지면 이시카와는 컨소시엄과 무관한 단독 범행자가 됩니다. 컨소시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존속하죠. 같은 짓을 형태만 바꿔 반복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타고 있었죠. 사람을 구하고도 증거가 없으면 범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국정원 도쿄 연락관이 단독 판단을 내렸습니다. 707은 17명과 포로 2명 이동에 전력을 쏟아야 했죠. 병력을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좌표는 내가 간다. 팀장은 인원을 빼라. 작전팀장이 만류했죠. 혼자는 안 됩니다. 연락관이 끊었습니다. 물증이 타면 이시카와를 잡고도 진 겁니다. 38분입니다. 연락관은 주 임무가 정보 수집인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기본 전투, 제압 훈련을 이수한 자였죠. 안전가옥에 은닉해둔 권총 일정을 휴대하고 단독으로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죠.
제가 미국 중앙정보국 실시간 감시 화면에서 위장 사무실의 열화상 이상을 포착했습니다. 이시카와 사건 이후 이 주소를 위성 감시 리스트에 올려둔 상태였죠. 새벽 시간대에 4층 한 구획에서만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태우고 있다. 이 정보를 한국에 넘길지 3초간 고민했죠. 규정상 동맹국 영토 내 정보를 제3국에 공유하는 것은 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에 아직 남아있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열고 2번이나 닫았지만 끝내 삭제하지 못한 경고 전문이었죠. 707을 일본에 넘기려 했던 그 문서. 그 문서와 같은 손으로 지금 한국을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이 동맹국 기술을 군사조직으로 탈취하고 실패하면 정부가 증거를 지운다. 이게 성공하면 다음 표적은 미국 기술이다. 한국 국정원 비상채널에 위성 열화상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4층 북측 구획. 여론 급증. 인원 2명 확인. 출입구 방향 비주시. 경고 전문을 쓰던 손이 좌표를 보냈습니다. 22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규정 밖의 행동이었죠. 연락관이 위성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인원 2명 확인, 출입구 방향 비주시. 2명 모두 파쇄기와 소각 장비 쪽에 집중해 있고 출입구를 등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빌딩에 진입했습니다. 4층 사무실 문을 열었죠. 파쇄기 투입구에 마지막 문서 묶음이 반쯤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락책과 보조 한 명이 파쇄기 앞에서 출입구에 등을 보이고 있었죠. 움직이면 쏜다. 보조가 반사적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연락책이 문서 묶음을 파쇄기에 밀어 넣으려 했죠. 연락관이 2보 전진해 연락책의 팔을 꺾으며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파쇄기 칼날과 연락관의 손 사이 거리가 3cm였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장부 핵심 페이지가 연락관의 손에 남았습니다. 파쇄기에 이미 투입된 문서 중 70%는 파기됐습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 장부의 핵심 페이지 3장과 이시카와에게 기술 탈취를 지시한 컨소시엄. 이사회 직인이 찍힌 지시서 원본 일부가 살아남았죠. 이 지시서 한 장이 이시카와 단독 범행 프레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정적 물증이었습니다. 707이 구출 인원 전원을 한해다 인근 국정원 비상거점에 도착시켰습니다. 위장 차량 4대가 5분 간격으로 합류했죠. 공안조사청 요원이 시설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단된 급전 케이블, 지하 서버실 바닥에 탄 피, 환기구에 남은 부츠 자국. 누군가 여기서 전쟁을 치르고 떠났다는 흔적만 남아 있었죠. 공안 요원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종료됐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한 줄을 받아든 내각 관방의 얼굴이 굳어졌죠. 하네다 인근 국정원 비상거점이었습니다. 작전팀장이 인원 점검을 마쳤죠. 연구원 7명 전원 신체 무사. 보안팀 10명 중 강철호가 제압 당시 입은 타박상 외 중상자 없음. 포로 2명, 이시카와와 오카다 격리 완료. 어깨 관통상 대원이 거점 도착 직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비상의료지원 요원이 긴급 지혈과 수액 투여에 들어갔죠. 총알이 쇄골하단을 스치며 관통해 주요 동맥은 피했지만 근육 손상이 심했습니다. 한국 귀국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죠. 작전팀장이 부상대원 옆에 앉았습니다. 서버실에서 내 한 손이 가장 정확했다. 대원이 웃었죠. 팀장님이 환기구에서 떨어지는 3초가 더 길었습니다. 의료요원이 지혈 패드를 교체하는 순간 피가 패드 밖으로 스며나왔습니다. 작전팀장이 대원의 손을 잡았죠. 대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아직 왼손 악력 42kg입니다. 작전팀장 손을 쥐어 보였죠. 그 악력이 정확히 서버실에서 한 손 사격을 유지했던 힘이었습니다. 강철호가 작전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12초가 닿았습니까? 작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의 12초가 우리의 36시간이 됐습니다. 국정원 연락관이 물증 확보 후 비상거점에 합류했습니다. 컨소시엄 이사회 직인 지시서 원본을 고해상도 스캔해 서울국정원 본부에 암호화 전송했죠. 새벽 4시 23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했습니다. 이시카와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방위산업 컨소시엄 이사회가 직접 기술 탈취를 지시한 문서입니다.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비상거점에서 귀국 준비가 진행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작전팀장이 거점 구석에 앉았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36시간 전에 지운 메시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내일 저녁에 갈게.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3초 뒤 답장이 왔죠. 막 해놓을게.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작전팀장이 화면을 3초간 바라봤습니다. 36시간 전에는 쓸 수 없었던 문장이었죠. 지금은 쓸 수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박준혁이 작전팀장에게 다가왔죠.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작전팀장이 거점에 설치된 국정원 보안 회선을 허가했습니다. 발신자 위치 추적이 차단되는 암호화 라인이었죠. 새벽 4시 30분 한국 시각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았죠. 아들이 일본에 간 날부터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갑니다. 박준혁의 목이 메어 멈췄죠. 아버지가 3초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3초가 22년군 복무 전체보다 길었죠. 다쳤나? 안 다쳤습니다. 군번줄도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됐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준혁이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죠. 옆에 있던 강철호가 그 군번줄을 봤습니다. 군번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건 자기도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부사관 출신이시구나, 아버님이.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신 게 부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라는. 강철호는 20명에게 쓰러지면서도 12초를 버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군번줄을 보고 명령이라고 말했을 때 박준혁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비공개 채널에서 일본에 5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컨소시엄 해체, 이시카와 인도 및 조직원 전원 기소, 오카다 한국 기소, 기술 탈취 재발 방지, 707 작전 인원 전원의 안전한 출국 보장이었죠. 일본 내각이 사건 비공개 봉인을 역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답했죠. 공개 여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조건 이행이 확인되면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이유가 생깁니다. 48시간 외교 시한이 끝나기 12시간 전 일본이 5개 조건 전부를 수용했습니다. 물증을 쥔 쪽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외교의 본질이었죠. 하네다 공항 전용 통로가 열렸습니다. 공안 감시가 해제된 상태에서 707 특임대 6명, 연구원 7명, 보안팀 10명, 오카다 1명이 민간 전세기로 출발했죠. 입국 기록에는 출장 귀국으로만 남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6명이 각기 다른 게이트로 나뉘어 통과했죠. 양복을 입은 사람, 캐주얼 차림의 사람. 짐이 없었습니다. 입국장 로비에서는 해외여행을 마친 가족들이 웃으며 짐을 찾고 있었죠.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꽃다발을 든 사람이 있었죠. 6명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죠. 출구 밖에 창문 없는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죠. 입국장의 환한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36시간 전 도쿄 지하 서버실의 암흑과 같은 어둠이었죠. 다만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어둠이었습니다. 어깨 관통상 대원이 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시간 30분 만에 수술이 성공했죠. 재활 후 현역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작전팀장이 대원 병실을 찾았죠. 복귀 시점은 내가 정해라. 팀장님이 정하십시오. 저는 준비되면 보고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707 특임대 6명에게 비공개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작전 자체가 비공개이므로 서훈도 비공개였죠. 대통령이 작전팀장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은 이 작전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알려고 한 적 없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됐습니다. 그 방에 있던 6명의 대원 중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그게 707이었습니다. 강철호가 별도로 보안요원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12초 신호가 작전 전체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표창장에 기록됐죠. 제가 미국 중앙정보국 동맹국 특수전력 합동평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707 특임대 항목이었죠. 22년간 유지된 4글자가 있었습니다. 훈련 우수, 실전 미검증. 커서를 올렸습니다. 삭제하는데 0.5초가 걸렸죠. 삭제하고 새로 적었습니다. 실전 설계 실행 최상위. 그리고 하나 더 열었죠. 36시간 전에 작성한 경고 전문이었습니다.
707을 일본 공안에 넘기려 했던 그 문서였죠. 삭제했습니다. 이건 0.5초가 아니었죠. 한참을 바라보고 나서 지웠습니다. 평가서는 오판의 수정이었지만 경고 전문 삭제는 빚의 청산이었죠. 22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규정 밖의 행동을 2번 한 겁니다. 한 번은 한국을 도우려고, 한 번은 한국을 해치지 않으려고. 박준혁이 현대차 본사에 복귀한 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군번주를 내밀었죠. 아버지가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라. 이제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박준혁이 군번주를 목에 걸었죠. 같은 날 현대차 인스터 일본 분기 판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판매량 12% 상승이었죠. 뉴스는 그 숫자만 보도했습니다. 그 숫자 뒤에 36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보도되지 않았죠. 그날 싸운 모든 사람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의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있죠. 출국장에서 아버지가 건넨 그 쇳조각은 도쿄 지하 서버실 바닥에 한 번 떨어졌고 주인이 직접 다시 집어들었고 피 흘리는 군인의 손이 그 주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명령은 완수됐죠. 반드시 돌아오라는.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나라를 지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지킨 것은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